아니 정말로 이제 대선이 대선다워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래도 5년 우리 정부를 이끌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게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 이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후폭풍 때문에 정책 의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특히나 우리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을 보더라도 진보적인 정책 아젠다 쉽게 얘기하면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내는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지를 않거든요.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한석도 얻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제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실정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쏟기 바쁘고, 맞아요. 또 네.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를 굉장히 사법 리스크로 옥죄니까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진보 아젠다를 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밖에 맞아요. 네. 없어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로 쏠리다 보니까 사실 진보적인 아젠다나 의제들이 정말 우리의 뉴스에 올라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사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석수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의당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네. 정의당이 잘 못한 측면이 있죠. 대중들한테 잘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양당 다 공히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 그런 상황이 작용이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진보적인 의제가 지금 계속 묻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대선까지 불구하고 이어지는 보니까 대선 후보는 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내정당 중에서는 진보당이 이제 김재현 후보를 냈고, 네. 그리고 원내정당 중에서는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죠. 권영국 후보를 내놨는데 이 두 후보들이 사실은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솔직히 관심이 왜냐면 물론 심상정 그 전 의원 같은 득표력은 없겠지만 지난번에 심상정 전 의원의 끝 완주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 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선을 치를 것인가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경향신문에서 일면으로 맞아요. 진보 진영 네, 관련해가지고 네.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재명 후보는 그 단일화가 필요 없는 후보거든요.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정의당, 지금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TV 토론회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거기서 진보적인 아젠다를 좀 설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조금씩 받아낼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게 이번 이제 대선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보는 게 뭐 김재현 후보도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맞아요. 권영국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리의 변호사로 워낙知名度높은데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당이 또 새 인물을 발굴하는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식상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진보 정당에서 새 인물을 발탁을 하다가 사실은 이번에 좀 많이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권영국 대표님 거리의 변호사라고 해서 저랑도 인연이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무슨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쿠팡 취재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오. 권영국 대표께서도 쿠팡 네.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실제로 보면은 저런 분이 정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오셔서 반갑긴 한데 좀 소구력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단일화를 뭐 이재명 후보랑 하는 것보다는 완주를 해서 본인들 진보 정당의 어떤 아젠다를 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비상기원부터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뭐 세대나 성별로 나눠 좀 그렇지만은 청년과 여성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빛의 혁명 완수가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젠다를 좀 이렇게 진보 정당 주도로 좀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정말 계엄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를 빼앗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다른 이야기를 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아예 계엄을 부인하거나 혹은 뭐 계엄을 이렇게 찬성하거나 그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공간들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이 이야기가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앞장서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선악의 다툼 같이 되어버린 이 시국이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더 나은 논쟁할 권리를 좀 없애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도 뭐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기후위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전혀 조명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타깝고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치열한 진보 보수의 다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착하고 좋은 말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정치적인 맞아요. 아젠다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수습하기에 너무 이제 아예 한 30%의 그 정도의 공간 세력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완주하는 후보가 좀 체력을 네.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재명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라고 하는 건 단일화 게임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만 맞아, 가능한데 맞아. 서로 주고 받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완주를 독려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상황은 윤석열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도 윤석열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국면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국면은 우리 박형광이 만들었던 명태균 게이트 그 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네. 올해 한국 기자상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됐는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취재 비화 같은 게 있으면 좀 시작 좀 해보시죠 좀. 취재 비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가 이 시작점이 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아 천하람 의원이었다. 우리 이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A, 그러니까, B 네.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의원께서 그 술자리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을 모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고 그 네.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뭐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그것에 포착해서 야 이거 한번 알아봐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처음 칠불사 그 명태균 이 관련한 얘기를 해준 거였죠. 아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결국은 천하람을 시발로 해서 이준석을 경유해서 보도가 네. 나오게 됐다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정권이 워낙 이제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불안했었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바이라인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을지 말지 네, 회사 네. 이름으로 갈지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이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재 기자 이름으로 갈 건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고소가 들어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첫 기사가 나갔을 때 고소를 안 해서 뭐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쨌든 이 명태균 게이트의 키맨 핵심 증인이 강혜경 씨인데 강혜경 씨 만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그때 그래서 강혜경 씨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 좀 저한테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제 세 분도 저까지 포함 3명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종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은 제보에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혼자 다 이렇게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제보를 할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원래 말해주기로 했던 분들이 다 숨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네, 이게 처음에는. 하려고 네. 했던 분들이 네,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모두가 다 처음 입장과 계속 달라졌었어요. 계속 숨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뒤로 빠지는 형국이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갈수록 주목도 화제도는 높아져서 그 굉장히 압박이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실체라는 게 보면은 윤석열은 당연한 거고 김건희 관련성을 사실은 세상에 드러냈다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굉장히 놀랬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김건희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 좋게 봐도 그 정도의 사람인 건데 그 사람한테 목을 맸을까? 가 굉장히 좀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도 한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왜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듣고 네.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계속 점점 드러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 강혜경 씨를 만나기까지는 사실 그 저희 기사에 나왔던 DC 익명으로 나왔지만 네. 그 DC가 사실 단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DC가? 네, DC가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얘기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DC의 형님이 DC 형님.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밤새면서 말해라. 그래서 사실 이게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그렇죠. 네, 예. 장례식장에서 상당한 사람을 두고 너가 알고 있는 거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발인 날 아침에 이 관을 운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박형광 기자가 나섰구나. 안 네. 왔어, 딱 3명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3명이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운구를 저희가 했구나. 운구를 예. 하고 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치지연의 마음을 얘기를 열기 해주시고 강혜경 씨도 그때 만나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은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통령실 해명도 들어야 되고, 아마도 누군가는 정보를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우리 박형광 기자를 접촉한 사람이 있었죠. 많죠. 네. 네, 많죠.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기사 나가고 제일 처음 연락 왔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드리면 김한길 쪽 사람이 연락이 왔었어요. 김한길 쪽 사람. 약간 이렇게 중도 이미지를 포장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접근한 거죠. 저랑 예.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연락을 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자기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일부러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울상지면서 더 예.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저자세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건 못 알려드린다 하고 말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세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 네. 가만 안 두겠다. 예를 들면.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로. 아예 입장도 저희는 저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쓰면은 없지. 네. 입장을 제대로 낼 줄 알았는데 입장도 안 내고 아예 그렇게 압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문제는 진짜 리스크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다 보니까 그냥 무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그런 상황이 이게 보도가 된 지가 처음이 언제죠? 9월 5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이면 1년 이제 좀 과장 보태서 1년 다 돼 가는데 검찰은 왜 부르지도 않는 겁니까 지금? 예, 그거는 사실 박경광 기자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셔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것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여러 건에 있어서도 지금 건진 관련된 게 가장 좀 많이 수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김건희 씨가 아직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본인들의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씨가 여전히 어떤 뒤에서의 그립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보통의 검찰의 어떤 보법이라고 한다면 맞아, 이제 예. 권력에 힘이 빠진 쪽에는 정말 물어뜯기 바쁜데 세게 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이준석 개혁진단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솔직히 이준석 후보랑은 기자라면 안 만나본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이준석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할 때 그때 박근혜 퀴즈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일 때. 비대위원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꼼꼼할 이제, 때, 그러니까, 네. 꼼꼼할 때 이제 만났었죠. 저는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꼬꼬마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얼굴마다 끝나지 그냥. 예. 그러니까 그때 손수조 씨가 맞아, 사실은 그렇네. 그런 식으로 왔다가 오. 이제 쓰러져 간 하나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다시 김문수 캠프에 아, 그렇구나.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인.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잘한다. 그다음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지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에 대해서 할 만은 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의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치판에 오래 남아있기가 또 쉽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네, 심지어.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 그리고 정말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그 어려운 지역구에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남다른 그것도 삼자구도로. 남다른 능력의 네.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 하지만 이 이야기하려고 앞에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이준석 뭐 후보랑 친하기도 어. 하지만, 그러나 이준석 후보를 저는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층이 20, 30대 남성층.
이제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지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 가지 이제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왜 작년 이제 총선 때 내놓은 공약 중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경찰 소방 공무원 하려면 여자도 군대 갔다 와라. 야, 그건 진짜 이 예. 공약은 진짜 이 그러니까. 공약 하나만으로 이준석 혹은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네. 느낄 만큼 정말 어떤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김원희 기자도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준석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사석에서 만나 이준석이 매력적입니까 실제로? 근데 사석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아요. 기자니까 만났다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명징하고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준석 이제 의원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피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빙빙 돌리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맞아요. 경우가 예. 있는데 이준석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점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관점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뭐 여성이라든지 맞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번에 또 동독여대 시위에 관련해 가지고는 폭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맥락을 쉽게 가지고 와서 치환해버려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또 지적을 하면 자기의 논리가 옳다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완전 맞아요. 가버리는 것이어가지고요. 과연 그게 얼마나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맞아, 박경석 네.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오도해서 본인이 굉장히 논리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사실은 기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여러 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밤새 술 먹었는데 쉽게 해서 다음날 기사거리 안 나오면 제일 이제 황당한 건데 이준석은 늘 만난 사람들 좋아요. 족족 네, 얘기하는 게 하나씩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박형환 기자 한때는 이준석한테 많이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씩 좋아지고 지금 보니까 고백하세요 빨리 지금.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뭐 인간적으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기자대 취재원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왜 그런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징성, 합리성 그리고 항상 그 고급 소스를 줘요. 네. 고급 소스. 네, 네. 뭔가 고급 정보 보고할 거리를 제가 이제 정보 보고해서 이제 선배님들께 드리는 거죠. 네, 올리는 거죠 데스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거리를 주고 맞아요. 그리고 네. 소소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소스를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고 네. 물론 주는 족족 다 받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것만 쓰는 거지.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면 얘가 좀 잘 받아 먹네 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그런 명징성 본인의 강점이었던 합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왜냐면 비논리적인 대응을 하니까. 그쵸. 네, 네.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공천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선의의 조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들을 반추해 보면은 네. 이번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박형원 기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건 알고 있는데 네. 연락을 좀 시도했다거나 네. 이런 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인사는 어, 하고 안녕 이렇게 하고 안녕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휙 예. 가는 거예요. 예. 다만 아직까지도 이준석 의원은 측근들은 연락을 줘요. 아, 이준석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는 사람들은? 연락을 네. 합니다. 또 쓸까봐. 혹시나 한번 체크해야지 이제 쓰나 안 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연락을 차원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측근 중에도 이제 떠난 측근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을 떠난 측근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정치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고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명태균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말과 글들이 다 명태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측근들도. 아, 예.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다. 비단 주머니 약간 네, 이런 아니, 비단 솔직히 주머니 이제 같은 우리 것도. 기자 좀 오래 했으니까 정치부 오래 해봤으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노출된 명태균이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능력, 해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저는 잘 못 느끼겠고 그런데 제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의외로 정치부 출입하면서 이런 이제 무속 뭐 이런 거에 기대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부부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이미 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김문희 해봐요. 기자는 어때요? 근데 조언은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조언은 잘 맞는다.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의 순간이란 말로 히트를 치지 맞아,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조언을 저작권이 했다는 나한테 있다.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단 주머니라든지 이런 식의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준석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명태균한테서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측근들이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센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정적인 것들을 틀리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예, 과연 그럴까? 아니, 예.